만화가, 소설가, 감독, 시나리오 작가, 배우, 뮤지션, 그 누구라도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해서 평생 그 지평을 넓혀가는 일은 정말 모든 예술가들의 소망입니다. 그 사이 큰 돈을 번다면 자신이 그 부와 명예에 취해 있지는 않은지 늘 경계해야 하고, 그 사이 큰 돈을 벌지 못한다면 인내하고 견뎌낼 또 다른 강력한 동기를 찾아야겠죠. 오늘 소개할 내용은 5월 1일 끝난 전시회입니다. 바로 며칠 전이죠. 1954년 16살의 나이로 만화계에 입문하여서 적어도 2000년대 초반까지 꾸준히 자신만의 세계관을 창조하고 수정하고 그것을 확장시켜온 한 예술가의 전시가 지난 40일가량 서초동 예술의 전당에서 있었습니다. 바로 은하철도 999, 캡틴 하록, 천년여왕 등을 만든 작가 마츠모토 레이지의 은하철도 999 발표 40주년 기념 전시회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순이 코믹스의 작가 성인수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4월 30일이죠. 요일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4월 30일에 저희 인순이 코믹스의 만화 바로크 3편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같은 날 만화뷰로는 우라사 나오키의 초기 단편 작품을 모아놓은 댄싱 폴리스맨에 대한 리뷰도 블로그에 업데이트 되었고요. 당신이 좀 힘들었어요. 하필이면 같은 날 겹쳐서. 매달 말일엔 아마 이런 식으로 이제 겹치게 될 것 같아요. 30일날 웹툰도 올려야 되고 30일날 관련해서 글도 써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게 제가 한 열흘 전부터 알고 있었으면 일정을 조율하면서 이렇게 작업을 했을 텐데 제가 준비가 덜 된 거죠. 갑자기 4월 30일날 두 개를 다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래서 그날은 좀 많이 힘들었는데 출근도 해야 했었고 마감도 해야 했었고 또 원고도 쓰고, 그래도 이렇게 약속드린 대로 작업을 하니까 기분은 좋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전 제 개인 작품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 만화계에서 굉장히 큰 결핍 요소 중에 하나가 작품들에 대한 평론이 너무 적다라는 거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 이렇게 바보 나중에도 글을 쓰고 리뷰를 쓰고 뭐 칼럼이라든지 이런 걸 쓰는 이유가 그런 평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도 좀 공부를 해서 참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는 있었는데 솔직히 잘 감은 안 오죠. 저도 어디서 배워서 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이때까지. 근데 이런 저에게 이제 한 줄기 빛과 같은 그런 스터디가 하나 생겨났습니다. 바로 5월 말부터 진행되는 잠깐 학교 웹툰 교실이라는 수업인데요. 20명이 제한이었던 거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첫날 바로 신청했으니까 아마 저는 그 수업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달 동안 격주로 진행되는 수업인데 리뷰 쓰는 법, 뭐 칼럼 쓰는 법,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리뷰를 남길 수 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강대에서 교수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잠깐 학교라고 이렇게 수업을 하는 겁니다. 대학교 수업처럼 수업을 하는 건데, 배우고 나면 지금보다는 제가 좀 더 양질의 리뷰나 이런 것들을 쓸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 거라는 좀 개념이랄까요? 뼈대 이런 것도 잡기 쉬울 것 같고, 그래서 저한테 매우 좋을 것 같은데, 뭐 일단 되면 제가 열심히 배워서 앞으로 좀 더 진지하고 흥미로운 리뷰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는 이제 댓글 소개해드려야죠. 지난주 바로크 3편이 업데이트 되었는데 그것에 있었던 댓글들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디호라는 아이디 쓰시는 독자님께서 그림체랑 내용이 너무 독특하고 흥미로워요. 오늘 새벽에 정주행 해볼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리고 아이디 더 핫 쓰시는 독자분께서 정주행 할 거 늘었다 라고 외쳐주셨습니다. 평소 다른 웹툰에 비해서 너무 느리게 나와서 정주행 하시려면 좀 분량이 많으면 좋을 텐데요. 그 부분 좀 죄송스럽네요, 항상.
아이디 숲님께서 독특하고 심오하군요 하면서 한박 웃음 지어주셨고요. 아이디 짱짱맨님 예술입니다. 생각 없이 볼 수 있는 만화가 아님이라고 해주셨습니다. 뭐 그냥 생각 없이 이렇게 시원하게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볼 수 있는 만화도 필요하고 저처럼 이렇게 진지하게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만화도 다 필요한 것 같아요. 취사 선택하실 수 있는 게 많으면 좋잖아요. 아이디 바이 후던잇님 이분은 웹툰 부고 만드신 작가님이신 것 같은데 영화 보는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따봉 2개 엄지척 2개 날려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B라는 아이디 쓰시는 독자님 오늘 처음 봤는데 너무 좋아요. 특유의 분위기가 마음을 사로잡네요. 앞으로 열심히 보겠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약속한 날 제발 지키면서 열심히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엔 아직 바로크가 4편 4화가 업데이트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그게 30일 날 아니다 15일이죠. 15일 날 업데이트 될 거니까 그 전에 한 편 더 만화 클래식이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블로그나 팟빵 댓글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팟빵이나 블로그에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열심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수인진 코믹스는 웹툰은 매달 15일, 30일 연재를 하고 있고 블로그의 리뷰는 10일, 20일, 30일 출판 만화 위주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하는 이 방송 성인수의 만화 클래식은 매주 토요일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만화 소식과 이번 주에 출판된 책을 한번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진지한 만화 이야기 성인수의 만화 클래식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진행자 성인수입니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만화연대 부설만화정책연구소에서는 2017년 만화 정책에 대한 첫 연구 보고서를 공개하였습니다. 공개된 내용에서는 지난 2월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진행한 지역 만화 웹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 세미나 내용과 함께 지역 중심의 만화 창작센터 구축에 대한 제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간 창작 브리핑 코너를 통해서 최근 웹툰 시장에 대한 다양한 소식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주가 아니죠. 매달 나올 거라는 얘기가 있던데 저도 매번 한번 챙겨보고 관련해서 중요한 소식이 있거나 좀 알려드렸으면 하는 내용 있으면 저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웹툰산업협회에서는 지난 4월 27일 시그니처 타워에서 열린 임시총회를 통해서 김유창 이사장 직무대행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밝혔습니다. 이번 선출을 통해 기존 직무대행 체제에서 김유창 신임 회장으로 협회가 운영되며 신임 회장은 3년의 임기 동안 협회를 이끌게 됩니다. 또한 총회 내용을 통해 협회 이사장과 부이사장은 회장, 부회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고 공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김유창 신임 회장은 한국웹툰산업회에서는 작년부터 교육과 함께 현실적인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3년의 임기 동안 웹툰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선출 소회를 밝혔습니다. 잘 하실 거예요. 이분 원체 정말 매사에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이거든요. 한국웹툰산업협회 처음에 제가 협회라는 게 생긴다 이랬을 때 제가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페이스북에 썼는데 우리 김유창 회장님께서 신임 회장님께서 아니다 우린 좀 더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취지의 글을 남겨주셨었는데 앞으로도 꾸준히 잘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주에는 뭐 들려드릴 소식이 2가지 정도네요. 나머지는 뭐 웹툰 관련해서 플랫폼 위주의 얘기들이 좀 있는데 오늘 일단 2주의 만화 소식은 이 정도로 하고 자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어떻게 보면 그냥 동화책인데 이게 되게 좀 독특한 동화책이 하나 나왔습니다. 일본에서 온 동화책인데 바로 굴뚝마을의 푸펠이라는 책입니다. 작가는 니시노 아키히로라고 하고요. 이 동화책인데 이게 분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작가 혼자서 작품을 만든 게 아니고 35명의 작가들이 어떻게 분업을 해서 작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동화책은 왜 분업하면 안 되지? 이 작은 의문을 떠올린 사람은 일본 유명 개그 콤비 킹콩의 니시오 아키히로였다. 그는 개그맨이자 동시에 이미 동화책을 3권 펴낸 중견 동화 작가였다. 그런 그가 4번째 동화책을 앞두고 떠올린 아이디어는 획기적이었다. 하늘은 하늘을 잘 그리는 사람에게, 건물은 건물을 잘 그리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각자 잘하는 걸 모으면 최고가 나올 수 있을 거야. 그림책 분업체라는 기상천외한 생각에 당시 일본 출판사들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선택한 방법은 바로 소셜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제작 지원금을 모집하는 거였는데요. 당초 600만 엔을 목표로 시작한 클라우드 펀딩은 1000만 엔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달성하기에 이릅니다. 많은 사람들의 후원으로 시작된 그림책 굴뚝마을의 푸엘은 4년 동안 35명의 일본 아티스트들이 참여로 만들어졌으며 출간 이후에 일본에서 30만 부 이상 판매고를 올리며 베스트셀러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림만 봤는데 전 표지만 보고 내용이 일반 동화책처럼 돼 있죠. 한쪽에 이제 고퀄리티의 일러스트가 있고 한쪽에 이렇게 타이포 글이 이렇게 있는 건데 강력하게 끌렸습니다. 강력하게 끌려서 저도 다음 달에 월급이 나오고 나면 아마 이 작품부터 먼저 사게 될 거예요. 이 작품은 꼭 좀 사고 싶네요.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번 주에는 그냥 연재 만화 이렇게 새로 출판한 것들 말고 이런 식으로 단행본으로 새롭게 나오는 것들은 이 정도가 있네요. 자, 오늘의 만화 소식과 출판 만화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이 모든 소식들은 우리에게 늘 새로운 소식을 전달해주는 웹툰 인사이트와 국내 최대 만화책 전문 서점인 북새통에서 보고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두 사이트를 직접 찾아가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파고의 시대, 진정 인간이 추구해야 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인간성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은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하게 다가온다. 40여 년 전 이러한 질문을 먼저 깊이 고민하고 이를 우리들 소년 시절의 기억 속에 영원한 우주열차 은하철도 999로 각인시킨 작가 마츠모토 레이지. 마츠모토 레이지는 일본 만화와 일본 애니메이션에 있어서 살아있는 신화와 같은 존재로 그의 깊이 있는 작품 세계와 아름다운 시각 예술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우리의 감수성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다. 이번 전시는 우리 세대 거의 누구나 공유한 은하철도 999의 아름다운 여정의 이미지를 마츠모토 레이지의 원작으로 국내에서 만날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의 기회가 될 것이다. 2017년 3월 새롭게 시작되는 봄, 중장년층의 소년 시절의 은하철도 999의 아름다운 원화와 작가의 직필 원고 공개 등을 통해 전 세대가 아름다운 기억과 현 시대의 인간성의 질문에 대해 공유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상은 마츠모토 레이지의 은하철도 999 발표 40주년 기념 전시의 도록 중에서 두 번째 페이지에 있는 인사말이었습니다. 그럼 첫 번째 페이지에 써있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시간은 꿈을 배신하지 않는다. 꿈도 시간을 배신해서는 안 된다 입니다. 2017년 3월 18일부터 5월 2일까지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이 전시가 있었죠. 저는 4월 초에 이 전시에 다녀왔습니다. 수요일인가? 하여튼 평일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다녀오고 나서 이제 페이스북에 다른 작가님들 타임라인을 보다가 바로 그 전주의 일요일에 주말에 마츠모토 레이지가 한국 이 한가람 미술관에 왔었다는 것을 알고
굉장히 분해했어요. 굉장히 분해하면서 주말에 갈 걸, 사람 많을 것 같아서 안 갔는데 라고 엄청 아쉬워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 사람을 직접 만나면 느껴지는 포스가 있잖아요. 또 작화 그림과 다른 뭐라 할까요? 그 사람이 숨쉬는 모습이나 눈동자, 입술 움직임, 쇄골, 걸음걸이 이런 것들 보고 있으면 그 존재하는 어떤 생명체가 이제 풍겨내는 오로라랄까요? 그런 감성적인 부분이 분명 존재를 하는데, 만화 캐릭터 중에서 제가 정말 최고로 사랑하는 메테를 만들어낸 사람의 모습은 어떤 사람일까 하는 그런 걸 좀 느껴보고 싶었는데 굉장히 좀 아쉬웠습니다. 일부러 사람 없을 때 간 제 잘못이죠. 덕분에 전시는 여유롭게 잘 봤지만요. 자, 은하철도 999, 캡틴 하록, 우주전함 야마토, 천년여왕 등 이 와중에 그 어떤 만나라도 그 누군가는 알 법한 작가 마츠모토 레이지의 필로그래피를 앞서 읽어드리면서 얘기를 시작해보죠. 이 필로그래픽은 제가 전시회에서 사온 도로계에 나와 있는 것들을 기초하여서 제가 이 마츠모토 레이지의 작품들 중에서 이 은하철도 999를 설명하기 위한, 그리고 은하철도 999, 캡틴 하록, 천년여왕 등 이렇게 우주적인 스페이스 일종의 레이지버스라고 하죠. 레이지버스에 속해 있는 우주 세계관을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작품들이랑 그의 바이오그래피 중에서 그 필요한 요소들만 읽어드리고 넘어갈 생각입니다. 나머지들은 좀 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얘기를 시작해야 되는데 이야기를 하기 전에 뭔가 확고한 기준점을 하나 가지고 이야기해야 될 게 있어요. 이분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1938년생입니다. 당시에 일본 시대상이 어떤지 아시죠? 군국주의. 굉장히 딱딱하고 이런 시대에 태어난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이렇게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다 보면은 어떤 생각이 가끔씩 드실 수 있냐면, 이 사람 군국주의자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들이 종종 있습니다. 해서 제가 좀 걱정되기도 해요. 이런 사람을 굳이 이렇게 소개를 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분 작품이나 이분 인터뷰들을 이번에 찾아오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적어도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들은 그런 군국주의적인 무게감이 있잖아요. 통일적인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는 정신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멋있게 자신을 희생한다든지, 나름의 정의감에 차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강하게 그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있긴 하지만, 이 사람은 군국주의나 독재로 번져가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한 경계심이 있고 그것을 반대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그 시대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사람이 그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색채나 무게감이 없다고는 절대 얘기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이 사람이 그것을 찬양하거나 이러는 사람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 주셔서 얘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츠모토 레이지 1938년 1월 25일 후쿠오카현 구루메시에서 태어났습니다. 후쿠오카현은 들어봤는데 구루메시라는 곳은 처음 알았네요. 1943년 5살의 나이에 아카시시 영화관에서 애니메이션 거미야 튤립을 감상하였는데, 당시 15살이었던 데즈카 오사무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이 작품을 감상하고 있었다네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별일 아니었지만 이게 먼 훗날에 일본 애니메이션과 만화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줬던 두 분이 같은 날 같은 장소에 있었다네요. 그리고 이 거미야 튤립이란 작품 제가 좀 찾아봤어요. 이런 거장들이 어릴 때부터 보고 꿈을 키운 작품이니까, 그리고 책에도 소개될 정도니까 한번 찾아봤는데, 일본 애니메이션계에서는 일본 애니메이션의 아버지라 불리운다고 합니다. 마사오카 겐조라는 분께서 만든 작품인데, 인터넷에 향간에 떠도는 작품 얘기로는 1945년작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 도록이랑 그리고 다른 다수에서의 필로그래피를 찾아본 결과 1943년 작품인 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작품을 굉장히 보고 싶었어요. 짧겠죠. 디즈니 초기 애니메이션, 미키마우스 초기 애니메이션 정도의 그 정도 수준일 거라고 생각하고 이 작품을 찾고 싶었는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 그러니까 한국어로 검색을 해서 적어도 유튜브나 구글에서는 나오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이제 아는 만화가 분들이라는 분들 많으니까 글을 올렸죠. 이분 마사오카 겐조라는 분에 대해서 알고 싶다. 더불어서 이 거미와 튤립이라는 작품 제가 혹시 볼 수 있는 곳이 없는가라고 이렇게 문의를 했는데, 잠잠하다가 새벽쯤에 새벽 4시인가 4시였던 것 같은데, 오늘 새벽이었어요. 오늘 새벽 4시쯤에 일본에 사시는 한국 분이신데, 성함은 제가 일단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아직 성함을 밝혀도 되는지는 얘기를 못 들었으니까 제가 엄청난 귀인을 만납니다. 그분께서 이제 마사오카 겐조라는 분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자료를 찾으셨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못 찾았다. 그리고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 이분이 뭐 일본 애니메이션의 아버지라는 얘기는 있는데, 뭐 작품이라든지 이런 거 좀 찾기 힘들다 이랬더니, 이제 이분께서 잠시만요 이러면서 이 거미와 튤립이 유튜브에 이제 일본어로 올라가 있는 걸 찾아주셨어요. 이게 한 15분, 16분, 그러니까 총 그냥 타임라인 잡아서 한 15분에서 16분인데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렇게 찾아주셔서 전 이 작품을 봤습니다. 어제 새벽에 1943년도 작품을 2017년에 제가 앉아서 본 거죠. 그 귀인 덕분에. 앞으로도 그분도 이제 일본 만화 관련해서 석사, 박사 다 하신 분이고, 고베시인가 그 근처에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만화 작품 지금 하시려고 준비 중이시라고 하던데, 다음에 한번 여기 초대해서 말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여튼 그분도 제가 거미와 튤립을 봤습니다. 내용이 뭐 거미랑 튤립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거미 아저씨, 그러니까는 일본 뉘앙스의 거미 아저씨라고 보면 되죠. 그냥 거미 아저씨 느낌의 거미줄을 계속 만드는 그런 거미가 한 마리 나오고, 장수풍뎅이 흐릿흐릿해서 잘 안 보이는데 장수풍뎅이 꼬마 아이가 한 명 나와서 서로 막 노래하고 즐기다가 이렇게 풍파를 만나고, 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튤립이 피는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당시 애니메이션 치곤 굉장히 동세나 이런 게 좋아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동세의 가장 중요한 건 중력 느낌을 표현해내는 거거든요. 초당 프레임을 이렇게 계속 잘라서 넣는데, 그 프레임 간격으로 동화 작업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중력의 느낌이 느껴지냐 안 느껴지냐가 이게 원화 동화의 퀄리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부분이 당시 작품이라고는 생각되지 않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여튼 뭐 이 정도 작품이면 그 당시에 뭐 마츠모토 레이지나 뭐 데시카 오사무도 이 작품을 보고 뭔가 애니메이션과 만화에 대한 꿈을 가질 법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흑백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뭐 다음에 한번 제가 좀 더 공부를 해서 마사오카 겐조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일단 오늘은 그런 영향력을 받아서 마츠모토 레이지가 어릴 때부터 그림을 그리고 했었다, 뭐 그 정도로만 얘기를 해주죠. 그러다가 1954년 16세의 나이로 만화 소년의 작품을 게재하게 되는데, 이 작품으로 장편 만화 신인왕을 수상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오구라 시보에서 만화를 그려서 처음으로 원고료를 받았다고 하네요. 16살, 딱 지금 제 나이의 절반이군요. 이때부터 이미 원고료를 받는 만화가로 활동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1956년 18세의 나이, 18살의 나이에 규슈에서 온 데스카 오사무의 의뢰로 하룻밤 어시스턴트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뭐 그냥 지나가는 어시스턴트일 수도 있는데, 원체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데스카 오사무가. 그래서 한번 필로그래피에 넣어봤고요. 그리고 그 후에 1958년 20살의 나이로 첫 단행본 우주작전 1호라는 작품을 출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3세의 나이, 23살의 나이에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27살이 되었을 때부터 처음으로 마츠모토 레이지라는 필명을 사용했다고 하네요. 이 정도가 이제 마츠모토 레이지의 처음에 만화 입문 계기, 입문 내용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오늘의 전시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은데, 1971년 33살 33세의 나이에 사나이 오이동이라는 작품을 연재를 시작했는데, 이 작품 뭐 한국에서는 별로 안 유명하죠.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은하철도 999의 철이가 방에 앉아있는 느낌? 그러니까 은하철도 999의 철이랑 굉장히 흡사하게 생긴 캐릭터가 현대물에서 방에 앉아있는 느낌의 표지예요.
한국에서 별로 안 유명한 작품인데 이에 대해서 일본 마츠모토 레이지 전시 기획자인 토시로 후쿠오카라는 분께서는 도록 후반부의 인터뷰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한국에서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번에 전시되는 사나이 오이동은 의미 있는 작품이다. 가난한 청년 만화가인 작가의 자전적 얘기로 당시 서민들에게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고 이 작품을 통해서 마츠모토 레이지는 큰 명성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냥 철이에요. 은하철도 999 철이의 모습이랑 똑같이 생겼고 도록 중간중간에 이 작품에서 사용된 표지로 사용됐을 법한 그림이 한 두세 개 이렇게 있는데 수채화로 작업했더라고요. 수채화로 작업하셨는데 72작품 다, 두 일러스트 다 71년도에 그린 그림이고요. 제가 이 작품을 왜 소개해드리냐면 어떻게 보면 이 작품의 주인공의 겉모습이나 이렇게 내면 세계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은하철도 999의 철이의 모습의 원형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어요. 모티브?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 캐릭터, 이런 류의 캐릭터에 대한 그 어떤 내공이랄까 생각이라는 것들이 좀 쌓여가고 있었다. 은하철도 999를 발표하기 전에 앞서 말했지만 이 작가는 점점 자기 세계관을 쌓고 변해가고 이렇게 넓혀가는 그런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이런 캐릭터가 먼저 있었고 이게 은하철도 999에 반영된 것 같다라고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들어봤을 법한 그의 우주관이 정말로 드넓게 펼쳐지는 작품들이 1974년부터 흘러나옵니다. 근데 이 1974년 이 작품은 사실 우리에게는 바다 이야기 와 같은 사행성 도박으로 좀 유명한 작품이기도 하죠. 1974년 36세의 마츠모토 레이지는 TV 애니메이션 우주전함 야마토를 감독함과 동시에 만화 우주전함 야마토를 연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애니메이션과 연재를 같이 한 거죠. 주된 내용은 태평양 전쟁에서 격침된 옛 일본군 전함 야마토가 미래의 부활에 외계인의 침략을 물리친다는 설정인데 딱 들어도 아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 일본의 군국주의를 미화했다는 비판을 받기에 정말 충분한 설정이죠. 하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작가는 2017년 이번 전시회에서 인터뷰를 통해서 야마토의 군국주의의 의미를 담으려고 한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큰 배가 하늘을 가르면서 사람들을 태우고 다니는 것을 상상하고 싶었다. 그 이미지가 있었다. 군국주의를 미화하려고 했던 거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인터뷰를 통해서 직접 했고요. 저도 이 작품을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86년생이니까 볼 수는 없죠. 하지만 이렇게 평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되는 장면들도 조금씩 있대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튀어나오는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고는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되려 이제 군국주의를 반대하는 내용이라는 평이 대다수인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살아온 시대가 있으시니까. 당시 74년 TV판은 저조한 실적으로 끝났는데 이거를 77년 이 TV판을 이제 극장판으로 재편집해서 개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작품이 되게 큰 인기를 끌어요. 그리고 인기를 끌었던 이유 중에 이제 74년 TV판이랑 77년 극장판은 스토리가 조금 다릅니다. 결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른데 여튼 이 77년 극장판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 작품을 한번 아까 일본에 사신다는 그 귀인한테도 한번 여쭤볼 생각인데 77년 작품을 좀 구해보고 싶어요. 77년 우주전함 야마토 극장판을 근데 여튼 이 작품이 그 당시엔 엄청난 인기를 끌었대요. 그리고 SF 아니메의 명작으로 이제 그때부터 대접받게 되었고 이 77년 극장판 우주전함 야마토의 가장 큰 의의는 애니메이션은 애들이나 보는 것이라는 선입견을 깨트린 것에 있다고 하네요. 당시에는 일본에서 애니메이션은 애들이나 보는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해소됐다. 그런 데 의의가 있고 이 우주전함 야마토가 데이트를 치게 된 77년에는 마츠모토 레이지가 39살이 되던 해였는데 그 당시에 그의 작품은 그러니까 극장판은 이렇게 히트를 치고 있고 그 당시에 이제 그가 소년 킹이라는 잡지에서 은하철도 999를 연재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작품은 미야자와 겐지의 은하철도 밤이라는 작품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78년 TV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지면서 그러니까 바로 다음 해죠. 다음에 이 은하철도 999가 TV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지면서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해
우주 해적 캡틴 하록이 이제 애니메이션화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마츠모토 레이지의 그 세계관 이런 것들을 보면 이때부터 시작이에요. 74년부터 77년, 78년, 80년대 초반까지 이때가 정말 피크입니다. 자신의 세계관이 완성되고 넓혀지는 거의 빅뱅이 일어나는 시기가 이때인데, 그래서 이때의 작품들이 이번에 오게 된 전시의 거의 주가 됐죠. 이때 만들어진 78년도에 그렇습니다. 자, 이 은하철도 999 TV판은 후지 TV를 통해서 1978년 9월 14일부터 1981년 4월 9일까지 2년 6개월에 걸쳐서 113화가 방송되었다고 합니다. 뭐 스페셜 방송도 포함해서 113화라고 하네요. 그리고 79년, 81년에는 극장에서 극장판이 개봉되었는데, 이게 애니메이션 공부를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러니까 작품이 77년에 처음에 이제 연재 작품이 나오는데 78년에 바로 TV판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인기가 있었으면 79년, 81년에 연달아 작품이 나옵니다. 이거는 79년 작품을 만들고 곧바로 79년 말이나 80년대 초반부터 81년에 개봉될 81년에 만들 작품을 이미 기획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인기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극장판이나 이런 애니메이션들을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뭐 요새 당시 일본 물가를 제가 잘 몰라서 모르겠지만, 뭐 요새 말로 하면 애니메이션 한 편에 빌딩 한 채 값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인기였다는 거죠. 큰 돈도 벌었을 테고요. 이 와중에 79년 은하철도 999의 극장판은 일본 만화가 협회에서 특별상을 수상하였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81년 10월 4일 오전 8시 특선 만화로 방송된 것이 처음이었는데, 반응이 좋아서 그 후에 전편을 수입해서 82년 1월부터 일요일 아침마다 방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억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제 이제 블로그에 오시는 작가님 중에 소방 관련해서 소방관들 이야기를 다루시는 불꽃을 휘날리며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 계신데, 그분께서는 제가 이 마츠모토 레이지의 은하철도 999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기는 일요일 아침마다 이거 본다고 일찍 일어났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 기억에 제 세대의 일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보는 거는 디즈니 만화동산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적이 있었나라고 생각하고, 저는 은하철도 999 그냥 평일날 봤어요. 월화수목금 일반 재밌는 만화 6시에 하기 전에 5시 반이나 이렇게 5시부터 이렇게 앞에 분위기 잡는 만화 정도로 이렇게 방송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평일날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처음에는 조사를 하다 보니까는 일요일 아침마다 방송을 했었다고 합니다. 제 생각엔 이 시기가 마츠모토 레이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화양연화, 자신의 빅뱅이 일어난 시기인데, 1980년 같은 시기죠. 극장판 야마토와 영원이라는 작품이 개봉했고, 같은 해 천년여왕을 산케이 신문에 연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는 계속 작품이 나옵니다. 1981년 천년여왕 TV 애니메이션이 나왔고, 1982년에는 극장판 천년여왕이 나왔고, 83년 극장판 우주전함 야마토 왕결편 등을 발표했습니다. 다시 1996년 58세의 나이로 은하철도 999 에터널 편을 연재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정도의 필로그래피가 작품 소개를 위한, 이번 전시를 설명하기 위한 작품 소개 정도인데, 이 전 우주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작품들은 통칭 레이지버스라고 불리우면서 하나의 세계관으로 통일되고 서로의 작품에 가끔 등장하기도 합니다. 가장 주가 된 건 역시 은하철도 999죠. 왜냐하면 은하철도 999는 이렇게 스테이지를 갈 수 있잖아요. 차가 어둠을 헤치고 은하수를 이렇게 건너가다 보면 여러 스테이지를 돌 수 있는데, 그 스테이지에 우연치 않게 등장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은하철도 999가 주가 된 경우가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세계관으로 이렇게 통칭되기도 하는데, 특히 레이지의 작품 속 대사나 이게 도록들을 보면 어떤 개성이 있냐면, 굉장히 신념이 가득 차서 말하는 문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꿈을 배신하지 않는다, 꿈도 시간을 배신해서는 안 된다라든지, 신념에 순직한 사람의 생애에는 후회라는 말이 없다,
살아있다고 말하는 것은 한정된 시간 속에 있는 것이다 라든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전체주의적 발상으로 굉장히 위험한 말들이 될 수도 있어요. 잘못 쓰이면, 잘못된 상황에서 잘못 쓰이면. 그런데 그냥 작가 개인의 작품이나 의지 이런 것들로 이렇게 그런 위치, 그런 환경으로 생각해 놓고 보면은 꽤나 신념에 가득 찬 어투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의 인생관을 통틀어서 이런 어투나 이런 얘기들이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자신의 만화관, 인생관을 넓혀오고 작업을 해왔는지를 좀 맛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정말 그 주말에 못 뵌 게 참 아쉽네요. 봤으면 말이라도 몇 마디 들어보고 나면 이 사람이 어떤 그냥 꼰대인지, 정말 자기 세계관에 갇혀서 이렇게 막 하는 꼰대인지, 자기 신념은 강한데 그걸 타인에게 막 주장은 하지만 강요는 하지 않는 분인지,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좀 아쉽네요. 주말에 가볼걸. 이분의 가장 큰 의의는 그런 거죠. 또 여러 가지 작품들을 하는데 이것들이 하나의 세계관으로 이어져서 계승 발전돼 나가면서 자신의 작품을 만들어 나갔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이번 전시를 보면서 한꺼번에 저한테 오는 좀 울림이 있었습니다. 전시회에서는 이제 전시회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자면, 출판 만화 원고라든지 셀 애니메이션 원화, 그 당시에 작업했던 그런 원화라든지 관련해서 캐릭터들의 피규어는 뭐 요새 만드는 걸 수도 있겠죠.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어요. 디테일하고. 피규어라든지 전함 야마토의 거대한 이렇게 함선 피규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분의 세계관에 푹 빠져서 보고 나온다, 이런 느낌이 좀 있는 전시였어요. 그래서 되게 이렇게 신념이 담겨있는 이렇게 명대사라고 할 법한 명언, 자신만의 생각을 이렇게 말해놓는 이렇게 따옴표 안에 들어있는 글들이 좀 많았고요. 이곳저곳 벽에 많이 배치돼 있었고, 뭐 그냥 은하철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서 좋다 이렇게 하고 보고 나오실 만한 가격이고, 그리고 비싸지도 않았으니까 그러셨던 것 같은데, 약간 아쉬운 것이 하나 있는데, 이 마츠모토 레이지가 유명한 뮤지션이죠. 다들 아실 겁니다. 다프트 펑크라고. 이 다프트 펑크가 마츠모토 레이지의 굉장한 팬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콜라보로 협업한 뮤직비디오가 하나 있는데, 그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노래는 다프트 펑크 노래가 나오는데 그 뮤직비디오 작업을 마츠모토 레이지가 한 거죠. 근데 그것을 이제 이렇게 전시 부스 안쪽에다가 이렇게 방을 따로 이렇게 방 부스를 만들어서 설치를 해놨는데, 영상 사운드랑 해상도가 좀 많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해상도 좀 많이 흐린 느낌이 들었거든요. 좀 지지직거린다. 그 부분 좀 아쉽더라고요. 좀 요새 너무 이렇게 얼마 안 됐지만 HD나 이 정도 급의 퀄리티의 화면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그런지 사운드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좀 나오니까 그 부분은 좀 아쉬운 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츠모토 레이지가 다프트 펑크랑 이게 마츠모토 레이지가 이렇게 같이 협업했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음악이지 하고 음악도 좀 찾아봤는데, 이게 2003년 앨범이더라고요. Something About Us라는 곡이 들어있는 앨범이었는데, 통칭 부르기에 앨범 이름을 인터스텔라 5555라고 부릅니다. 5555. 이 인터스텔라 5555라고 부르는 앨범이었는데, 제가 들어봤어요. 노래는 좀, 우리 은하철도 이러면은 굉장히 이렇게 우렁차고, 뭐 이렇게 하록도 그렇고 우렁차거나 아니면 천년여왕 굉장히 슬프고 여의스러운 이런 내용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인터스텔라 앨범은 들어있는 노래나 이렇게 뮤직비디오랑 그림을 봤을 때는 되게 이렇게 그 일상적인 느낌 있잖아요. 그 우주에서의 일상적인 그런 느낌을 좀 담고 있다고 해야 되나? 근데 해상도가 좀 아쉬웠는데, 2003년 제작 연도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면 제가 2005년도에 대학을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도 HD급 화질의 영상은 잘 없었으니까요. 정말 좋은 게 HD, SD, 그러니까 720, 480, 정말 좋은 건 16:9 이런 거였으니까 그럴 수도 있었겠다. 원본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고 싶었으면. 전시 내용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제가 사실 이 끝난 전시 이제 못 보잖아요. 5월 1일 날 끝났는데, 이 전시에 대해서도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냐.
사실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큰 떨림이 있으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전시장에 들어가서 이렇게 은하철도, 내가 좋아하는 은하철도 전시회를 이렇게 돌면서 보다가 이게 큐레이터라 그러나요? 그 전시회 이렇게 동선이 있잖아요. 동선을 따라다 이렇게 쑥쑥 이렇게 보면서 이게 워낙 신기하다, 뭐 메탈 이게 워낙 그림 일러스트 이쁘구나 뭐 이러면서 지나다니다가 어느 순간 턱 하고 멈춰서게 된 구간이 있었습니다. 작은 액자 그림 하나에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벽이었는데 그 벽만 보이고 아무런 전시가 안 보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벽을 기점으로 왼쪽 통로로 이렇게 좀 쭉 가야지 이제 제 두 번째 스테이지가 나오는, 그러니까 딱 동선 따라가다가 이렇게 고개를 딱 돌렸는데 딱 벽을 마주하게 되는 그런 동선으로 꾸며놨는데, 그리고 그 동선 주변에는 아무런 전시도 없어요. 오직 이 그림 한 장이랑 이 타이포, 이 몇 개의 글자만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글과 그림을 보는 순간 제가 그 벽 앞에서 굉장히 울컥했어요. 굉장히 울컥하고 뭔가 복합적인 감정이 있는 거죠. 슬픈 감정도 있고 막 하여튼 굉장히 복합적이었는데, 거기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은하철도와 메텔의 원화가 액자에 정말 액자에 소중하게 딱 담겨서 있었고, 거기에 타이포가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서 이게 감이 살지는 모르겠어요. 안녕 철아. 언젠가 헤어질 때가 온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청춘의 유령, 젊은이밖에 보이지 않는 시간의 흐름 속에 여행하는 여행자. 철이의 추억 속에 메텔이라는 이름이 남아있으면 그곳으로도 충분합니다. 안녕 철아. 내가 너의 청춘의 여행길에 함께 했었다는 것을 나는 영원히 잊지 않을 거야. 안녕 나의 철이. 안녕히. 제가 사실은 이제 메테리안 캐릭터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뭐 2D 캐릭터를 놔두고 뭐 이상한 짓을 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누가 저한테 이상형이 누구냐 물어보면 전 10대 때나 20대 때나 항상 메텔이라고 대답했었거든요. 메텔 같은 사람, 메텔 같은 여자를 만나고 싶어. 실제로 그런 분에게 반해서 뒤척였던 옛날 기억도 있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누가 그런 걸 물어보지도 않지만 물어본더라도 이 메텔이 제일 생각이 안 나게 된 때가 있었어요. 솔직히 그게 언제부터인지도 기억이 안 나고, 언제부턴가 이 메텔이라는 존재가 이제 머릿속에서 완전 사라져버린 거죠. 이 은하철도 999 전시회를 한다라는 얘기를 듣기 전까지는 뭐 이렇게 살다 보니까 뭐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현실적인, 특히 한국처럼 이렇게 정치적인 문제나 뭐 페미니스트 문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정말 다이나믹하게 지금 막 변해가는 시점이라 그런지 언제부턴가 이런 것들을 생각 안 하게 되는 순간이 있었는데, 이번 전시회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가서 봐야지 이 정도의 마음을 먹었다가 이 벽을 딱 보면서 울컥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겐 더 이상 메텔이 필요하지 않은 나는 그런 어른이 되었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이 전시회가 뭐 나를 위해서 준비된 건 아니지만 나에게 있어서 이 전시회는 내가 그녀와 작별 인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어릴 때 정말 좋아하고 정말 열성적으로 봤고,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이 절대 소화할 수 없는 철학적 의미를 담고 있는 이 은하철도 999를 보면서 저는 굉장히 진지해지면서 컸는데, 제 인생에서 정말 큰 작품이었는데, 어느 순간 이 은하철도 999와 메텔이 필요 없는 존재로 나 혼자서 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면서 그녀를 잊어버리고 있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덜컥 나타나서 그녀랑 이 은하철도와 메텔을 다시 조우하게 되면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 그런 공간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글귀 앞에서 좀 그날 좀 사람도 없고 하길래 속으로 은하철도 고마웠다, 그동안 잘 봤었다, 메텔 안녕,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한참을 서 있었어요. 예전에 아기 공룡 둘리 보면서 그런 얘기도 있었죠.
원아가 작가님께서, 김수정 작가님께서 그런 얘기도 하셨었는데, 어떤 팬이 언제부턴가 고길동이 너무 불쌍하다. 옛날에는 그냥 맨날 맞고 이러길래 둘리랑 친구들이 불쌍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고길동이란 사람이 무슨 잘못인데 저런 둘리나 이런 애들 갑자기 데리고 와서 키우고 집 엉망되고 이상한 여행 다니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거 보면서 고길동이 어느 순간부터 불쌍하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작가님께서 고길동이 더 불쌍해 보인다면 이제 어른이 된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도 좀 생각이 났고요. 그리고 토이스토리 3 3편 있잖아요. 장난감들과 이별하는 그 내용도 좀 생각이 났고, 반대의 생각도 좀 있었어요. 이 메텔이라는 환영, 어쨌든 애니메이션, 2D 애니메이션이고 환영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인식하게 되면서 그 예전에 일본 아니메 중에 메모리즈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단편 여러 개 모아놓은 메모리즈라는 애니메이션인데, 그게 어떤 군국주의나 이런 군국주의의 환영에 반대하는 그런 군국주의의 환영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얘기를 해주는 그런 애니메이션이었는데, 그런 것도 좀 떠올랐고요. 전시회에 나오면서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또 어쩌면 이 작품에 등장했던 정말 못생긴 눈 2개만 통통 찍혀있는 철이라는 캐릭터에, 정말 철부지잖아요. 철부지에다가 목숨 아까운 줄 모르고 용기만 있지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모르는 꼬마 남자아이에 제가 감정이입이 돼서, 그런 철이에게 언제나 끝없이 인내와 웃음, 박식함과 모성애 등으로 이렇게 보듬어주는 모습과, 철이는 항상 메텔한테 이게 징징거리잖아요. 뭐만 하면 메텔을 찾고 뭐 이렇게 메텔한테 잘 보여야지 이러다가 사고만 치고 이러는데, 그런 철이를 오히려 안아주고 웃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런 메텔의 모습의 환상에 좀 젖어 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뭐 전시회를 나오면서 이제 나름 작별 인사를 한 거죠. 은하철도 999와 메텔이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작별 인사를 하면서 내가 그 시절에는 그런 감상에 젖어 있었구나. 나한테 이렇게 현실에 없는, 무한히 잘해주고 무한히 이렇게 웃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내 지적 수준을 뛰어넘는 박식함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도 뭐 모성애를 가지고 있고, 뭐 외모적인 부분도 뭐 제가 생각하는 미인형에 부합하는 메텔의 모습이니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되면서 내가 정말 10대 20대 때 좋아했었구나 메텔을. 그리고 지금은 철이처럼, 메텔과 이별한 철이처럼 내가 더 이상 이런 메텔이, 은하철도 999가 필요 없는 존재가 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전시장을 나오면서 좀 씁쓸하더라고요. 씁쓸한, 시원섭섭한 이런 것도 있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께는 이런 캐릭터가 없는지, 혹시 잊어버리고 그냥 잊혀져 버린 캐릭터가 없는지, 뭐 잊어버렸으니까 다시 찾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캐릭터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얘기도 좀 해보고 싶었고, 저에게 이번 전시는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 그런 전시였다. 뭐 그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2017년 5월 5일 오후에 녹음되고 있는 성인수의 만화 클래식 12화 마츠모토 레이지의 은하철도 999 발표 40주년 기념 전시회,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기차가 어둠을 헤치고 은하수를 건너며 우주 정거장에
햇빛이 쏟아지네. 행복 찾는 나그네의 눈동자는 불타오르고 엄마 잃은 소년의 가슴엔 그리움이 솟아오르네. 힘차게 달려라 은하철도 999 힘차게 달려라 은하철도 999 은하철도 999. 기차는 은하수를 건너서 밝은 빛의 바다로 끝없는 레일 위에 햇빛이 부서지네. 꿈을 쫓는 방랑자의 가슴에선 찬바람 일고 엄마 잃은 소년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차있네. 힘차게 달려라 은하철도 999 힘차게 달려라 은하철도 999 은하철도 999. 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너무 오타쿠 같았나요? 제가? 뭐 오타쿠 맞죠? 뭐 오덕스럽기도 하고 저도 이런 매니아적인 부분을 좋아하기도 하고요. 오늘은 평소보다 말을 좀 많이 했네요. 이게 은하철도 999와 캡틴 나록 천년여왕 뭐 야마토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하나의 세계관으로 엮는다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큰 박수를 치고 싶었던 거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마츠모토 레이지라는 작가의 신념적인 부분, 자신의 철학을 이렇게 계속 간직하고 강인하게 작품을 해나가는 그런 모습에도 좀 박수를 쳐주고 싶었고, 개인적으로는 이 은하철도 999와 메텔과 작별했던 제 기억, 감각, 느낌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걸 좀 전달해 드리고 싶었어요. 그렇게 주된 내용으로 하다 보니까 내용이 약간 길어진 부분도 있고 좀 많이 설명해야 되는 부분, 어릴 때부터 이 작가도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고 작품도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알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 좀 길어진 부분이 있네요. 그리고 이번 주 망클, 그러니까 12회는 오늘 이 레이지의 작품 세계와 전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14화는 너무 진지했던 얘기인 것 같아서 이번엔 좀 가벼운 밝은 일러스트 작가분을 한번 소개할까 합니다. 책으로 나왔어요. 제가 지금 사서 들고 있는데 그림보다는 글이 더 많은 책이긴 합니다. 뉴욕의 쌍페라는 책입니다. 혹시 아세요? 뉴욕의 쌍페? 미국에는 뉴요커라는 잡지가 있어요. 잡지 이름인데 뉴요커라고. 그 잡지 표지 일러스트를 굉장히 수년간 다작을 해서 그리고 있는 작가입니다. 뉴욕의 쌍페. 근데 중요한 건 이분이 뉴욕 출신이 아니에요. 그리고 미국 출신이 아니 유럽에 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유럽에 살고 계시는데 뉴요커 잡지, 미국의 뉴요커라는 제목만 들어도 뉴요커일 것 같은 뉴요커 잡지의 표지를 그리고 있어요. 이분께서. 그 처음 선발되는 과정부터 꾸준히 이렇게 계속 그려나가게 하는 과정, 그리고 그림들을 이렇게 다수 원작 그대로 이렇게 보존해서 큰 페이지로 이렇게 많이 그려놨어요. 많이 넣어놓은 책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비싼 책입니다. 왜냐면 이게 일러스트 느낌이라서 되게 색감이 중요했어요. 색감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인쇄나 출판 인쇄가 굉장히 잘 돼야 했었거든요. 종이도 두꺼운 걸 썼고요. 다음 주엔 좀 밝은 느낌으로 이 뉴욕의 쌍페라는 책을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혹시나 비싼데 너무 24,000원인데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먼저 읽고 나서 다음 주에 리뷰 함께 해주시면 좀 더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아니면 제가 간단히 소개해 드리고요.
제가 이 책이 너무 두꺼워서 제가 지금 열심히 읽고는 있는데 좀 힘들긴 하거든요. 어쨌든 그래도 좀 최대한 다 읽어서 전달해 드릴 수 있는, 일러스트 작가로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작업을 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좀 다음 시간 만화 클래식에서는 얘기를 했으면 합니다. 5월 13일 날 업데이트되는 만화 클래식은 이제 뉴욕의 상페라는 작품 올라갈 거고, 그리고 5월 15일에는 바로크 4편이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3일 간격으로 뭔가 계속 있네요. 이번 주도 바쁘겠군요. 자, 2017년 5월 5일 어린이날 녹음되고 있는 성인수의 만화 클래식 12편 마츠모토 레이지 은하철도 999 40주년 발표 40주년 기념 전시회 리뷰 방송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투표들 꼭 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